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세계경제 한 다음에 부채 위기에서 화폐 위기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최근 경제 위기의 동향이 3년 전에 이제 우리 리먼 브러더즈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이래야 잘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런 어떤 기업의 부실이라든가 금융권의 문제가 국가와 가계의 부채로 전가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최근의 동향은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면서 화폐 위기로까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누가 한번 위기의 세계경제, 부채 위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화폐 위기로까지 한번 점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있었던 세계 경제를 좀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마련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죠? 예, 저도 오늘 끝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단히 오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는 아주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딱 보시면은 저기 이제 오늘 주가와 환율인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100포인트 이상 빠졌죠. 예, 저도 어저께 새벽 3시쯤인가 깜짝 놀랐어요. 저 YTN 틀었다가 미국 주가 한 4% 이상 빠졌더라고요. 거의 5%까지 빠진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뭐 역시 오늘 아느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 완전 돌파 갭에다가 음봉이 쫙 나버렸죠. 예,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 주가 동향 보면 하루에 일일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엄청난 일이 엄청날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슬펐었냐면 사실 저는 최근에는 주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을 한 게 인버스 했거든요. 인버스라는 게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외국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팔면 그 다음 날 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버스를 하다가 달러를 살려고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인버스 하다가 달러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인버스를 팔아야지 달러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외국을 출발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달러에 사고 가려면 금요일 날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목요일 날 팔아야지 금요일 날 하루 지나고 월요일 날 달러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마지막 종가에 인버스를 팔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100포인트 떨어져 갖고 손해는 안 봤지만 하루만 더 들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해맑은 미소로 강의를 하고 있을 텐데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처를 많이 오늘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사실 새벽 3시에 미국 주가 5% 떨어진 거 보고 잠이 확 깼어요. 맛이 쭉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전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오늘 굉장히 나름대로는 상처를 많이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쭉 인버스를 갖다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 첫날 미국에서 쇼크 먹고 확 떨어진 날부터 인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주가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폭락했다고 보는데 오늘 또 재밌는 거는 막판에 아주 재밌었죠. 예, 저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따라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월요일 날 달러를 개인적으로 살 예정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달러를 살 건데 다행히 막판에 오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끝날 때 1167원에 끝났거든요. 거의 30원 이상 정부가 마지막에 개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0원 이상 떨어뜨렸죠. 근데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전까지 정부가 환율 개입해서 성공해 본 나라도 없고 우리는 더더욱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죠. 예. 환율을 올리는 거는 성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방치하는 데 성공해 본 적은 있지만 사실 그거 외에는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치도 어떻게 보면 성공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종가에 30원을 개입을 해서 환율을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 환율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기는 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1,2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환율이 이제 1,200원 선에서 정부가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용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의 끝날 때 이제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실 뭐 좋은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오늘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린 날이죠. 오늘 밤에도 또 어떻게 변할지 매일이 정말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매일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곡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었던 일이 있었는데 또 뒤로 가면서 한번 가보죠. 이제 최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랑 좀 많이 아실 분들 계시지만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일반이라고 만나게 됐었던 거거든요. 2008년 위기 직전에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방송 나와서 3년 전에 드렸던 말씀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큰 주제가. 하나는 빚내서 부동산 사면, 편하게 말할게요. 오늘은 요새 뭐 프로그램 보니까 뭐 막말도 다 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딱 두 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나도 경제는 모르지만 두 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빚내서 부동산 사면 끝장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지금 부동산 살라고 이렇게 계획 가지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땅 있으신 분들이 집 져갖고 6평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본이 그렇게 갔거든요. 조그만 주택 져서 렌트하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서는 뭐 42평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뭐 42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저축은행의 수익률을 넘기겠어라는 놀라운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제가 3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갈까 말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할 텐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부채를 내서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는 게 처음 말이었고 두 번째 이제 기억하시는 건 아마 저 금사라고 말을 많이 제가 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되게 편한 자리라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세상 일은 똑같은 게 아까 제가 돈 못 번 얘기 했죠. 인버스 해갖고는 하루 차이로 오늘 제가 갖고 있었으면 5% 먹었잖아요. 근데 금도 사서는 또 돈을 못 먹었어요. 왜 돈을 못 벌었냐면 그 3년 전에 제가 두 개를 살려고 그랬었어요. 금하고 석유를 살려고 그랬거든요. 왜 갑자기 투자 설명회가 됐네? 미치겠다. 자, 근데 가봅니다. 그래서 금하고 금하고 석유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고 그러면은 먼저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석유를 살려고 걸었어요. 그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호가가 안 맞아갖고 못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달러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달러로 큰 손해를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금은 샀는데 그래서 달러로 손해를 본 게 이제 금으로 만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금 살 때 1g에 소장님 우리 얼마쯤 샀지? 37,000원? 37,000원쯤 할 때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얼마쯤에 68,000원쯤 하죠. 그래서 거의 2배쯤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거는 어쩔 수가 그 시대에는 금이 오른다라는 거는 경제를 좀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100% 불변의 진리요. 뭐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였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거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랬었던 말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이 제가 우리 기억나시나요? 요 금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얼마다? 이거 이만큼 있으면 얼마겠어요? 이 500ml니까 비중이 21이니까 금으로 치면 금으로 치면 1kg가 나오는 건가? 10kg가 나오는 거네. 그죠? 10kg 500g 나오는 거네. 그러면 1g에 지금 65,000원이니까 얼마죠? 6억 5천이네. 그죠? 7억쯤 되겠네요. 여기 금이 싸게 있으면.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벌면 요거 하나 버는 거죠, 금. 그죠? 평생 버시면은 이거 하나 벌 겁니다. 우리 조교는 평생 벌면 이거 뚜껑을 벌 수 있겠네요. 축하드려요. 자, 가봅니다. 자, 어쨌든 금값이 엄청 올랐죠. 자,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유럽이겠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유럽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1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가 94%라는 애가 됐으니까 사실 부도만 안 나면은 정말 탐나는 국채죠. 왜? 국채인데 100만 원 주고 사면 이자를 1년에 94만 원 주는 거니까 사실 저런 게 없죠. 부도난 저축은행도 이자 6%밖에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나라가 94%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가요. 유로 축구도 하고 올림픽도 개최했잖아요. 올림픽 개최한 거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그리스 5년 만기 부도 확률이 지금 몇 프로다? 98%. 그러니까 50년 안에 부도 날 확률이 98%인 나라죠. 실제로 이제 그리스란 나라는 부도가 난 거죠, 저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제 단신이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촉발이 되는 거지만 그리스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은행들이 바로 유럽 은행이고 그중에서 프랑스 은행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은행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리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프랑스 은행의 신용이 떨어질 테니까 프랑스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돈을 회수해서 BIS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1조 7천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보죠. 거꾸로 그리스의 위기는 지금은 다 말합니다. 유럽의 통합 위기로부터 발생했다. 제가 오늘 미리 강의를 하면서 저라면요. 오늘은 제가 좀 평상시에는 되게 중립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제 투자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어그레시브 이런 어이없는 제가 요새 영어 회화 공부해서 그래요. 너무 못했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서는 저는 지금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달러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세계 4대 경제권이라는 게 있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게임은 서로 다 못난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잘났냐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게임은. 맞죠? 누가 잘났냐 게임이 아니라 못난이 게임을 하는 거죠. 누가 덜 못났냐는 거예요. 혹시 제 강의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리스 첫날 폭락한 날 바로 우리 요번에 요날 맨 앞으로 가보죠. 보세요. 맨 앞으로 가주시면 제가 요날이죠. 요날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다 강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왜 주가가 폭락했는가라고. 지금 이제 찾아보시면 오마이뉴스에 있으실 텐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삼적 양적 완화를 못할 거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돌파 갭이 난 게 사실은 미국의 대응이라는 게 별게 없다라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양적 완화를 갖다가 기대를 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거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그럼 3점 양적 완화를 못할까요? 저는 왜 제가 자신 있게 전날 물론 제가 주가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 뛰어내리겠다고 했지만 주가가 2,000 이상 올라가면 뛰어내리겠다고 그랬지만 올라가서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도 지금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한 달, 2달 전에 나왔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때요? 전부 다 상승세가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물가가 높으면서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가를 갖다 잡아야 되거든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이미 상실했죠. 물가는 뭐로 잡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로 잡아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선포를 했죠. 2년 동안 앞으로 무슨 금리를 계속 가겠다. 마이너스 금리 계속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방치할 수가 없는데 금리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버냉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은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돈을 풀어요? 돈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통화량이 증발하면서 물가가 뭐예요? 상승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양적 완화를 못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양적 완화를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평가 뭐 되겠습니까? 하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자재나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물가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국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달러 가치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무슨 가치?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세가 되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경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내 못난이 게임 중에서 오케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네 명이 지금 못난이 게임을 하고 누가 못났나? 그 못난이 게임에 우린 참석을 못하니까 우린 뭐야 정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거긴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이 네 못난이 중에서는 그나마 미국이 덜 못난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먼저 유럽부터 가보죠. 유럽을 통합을 했잖아요. 우리가. EU 통합을 왜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것만 딱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왜? 저게 전 세계 GDP에서 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 미국이 몰락한다 그러는데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머지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 이런 귀염둥이들 그냥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딱 보면은 딱 떨어진 건 EU가 떨어졌죠. EU가 떨어진 만큼 정확하게 중국과 인도가 올라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예요.
자, 저 때만 보시더라도 1970년대만 보더라도 저 때 미국이 여러분 뭐예요? 단일 패권을 갖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EU가 10%가량 더 컸었죠. 근데 지금 오면 완전히 붙어버렸죠. 저게 바로 EU 통합의 원인입니다. EU가 더 이상 저랬다가는 미국한테 완전히 패권을 잃을 것 같으니까 유럽이 통합 논의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통합을 했을 때 오늘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견 못했을까요? 걔네가 바본가요? 금융은 통합시켜놓고서 재정은 통합 안 시켜놨는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통합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문제가 되죠. 저 문제가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2008년 위기와 지금 위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8년 위기는요. 일부 사람들은 예상을 했겠지만 대부분은 몰랐던 거예요. 월가가 그렇게 썩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월가가 만들어낸 가공금융상품이 한 방에 세계를 조질 줄도 몰랐다고요. 근데 지금 위기의 차이점, 지금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웬만큼 경제라는 사람들은 유럽의 위기가 딱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건 똑같은 거죠. 우리랑 일본이 통합을 한 거예요. 화폐 통합을. 사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 뭐 있죠? 이순신 나? 이순신 아저씨부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모르겠어요. 다 우리 하여튼 화폐 통합을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화폐 통합을 딱 했는데 화폐 통합을 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화폐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합쳤는데 경제가 어느 나라가 더 좋은 경제입니까? 한국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요새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까지 잘해요. 물론 0대3으로 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진 게임일 수도 있죠. 놀라운 사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왜요 뭐 25.7%도 뭐 사실상의 과반수니까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뭐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나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본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일본 경제가 더 좋으니까 우리는 내가 쉽게 표현하면 조교랑 나랑 다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가봅니다. 괜찮아. 자, 이제 저는 뭐, 아니,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자, 가봅니다. 조교는 가난하고 저는 럭셔리한데, 둘이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본하고 저랑 통합을 하면, 그러니까, 100원 가진 사람하고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통합을 하면 평균 5,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00원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고 나는. 100원 가진 사람은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우리가의 화폐 가치는 평가 절상될 거고, 일본 화폐 가치는 평가 절하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됐으니까 우리는 수출하기가 어때요? 나빠지겠죠. 일본은 수출하기가 거꾸로 좋아지겠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유럽 화폐가 통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독일은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되는 거죠. 절하되는 거고 반면에 다른 귀염둥이 귀엽지 않아요. 저 나라도 사실 대단히 훌륭한 나라들이죠. 스페인 나라들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리스도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죠. 인구가 적어서 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독일보다는 귀염둥이니까 화폐 가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평가 절상되는 거고 독일은 평가 절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안 그래도 뭐가 돼요? 수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나라들은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실 유럽 통합이 되면 저거는 필연적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나 종합적인 유럽에서 스케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했다라는 문제죠. 자금의 모든 경제 문제는 근원은 사실상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럽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건 명확한 거죠. 자, 우리 아주 가봅시다. 지금 그리스의 부채가 문제인데 그래서 유로에서 유로 본드를 발행해 갖고 그리스의 부채를 해결해 줬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끝나나요?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저게. 또다시 시작된다고요. 부채를 해결해 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누구나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스 보고 유로를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스가 유로에서 나가는 순간 이건 뭐 엄청난 뭐 그 순간 바로 부도고 부도 나는 순간 거기다 돈 빌려줬던 프랑스라 모든 은행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스만 나가면 감사합니다인데 그리스 나가면 다른 나라 옆으로 우리 피그즈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적으로 나가게 되면 유럽 경쟁 끝나버리니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나오겠지만 독일이 무역 흑자를 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피그즈 국가들이 정확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 구조가 바뀌어 나가지 않는 한
독일은 계속 돈을 벌 거고 저 나라는 계속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뭐 하냐는 거야. 또 생길 텐데.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더 열받죠. 수출해서 열심히 벌어왔어요. 벌어와놓고서 뭐예요? 걔네 빚 갚아줘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독일 애들도 환장하고 피그즈도 환장하고 다 같이 환장하는 거죠. 영내 교역 활성화를 통해서 미국을 잡아보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무슨 통합을 이뤄냈습니까? 뒤로? 화폐 통합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금융정책은 당연히 ECB라는 유럽 중앙은행이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각국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걸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통합되는 순간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럽국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 바람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야, 통화정책은 우리가 같이 하지만 재정정책은 나라마다 다로 하니까 야, 서로 너무 많이 빚내지 말자. 우리 빚낼 때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뒤에 보면 다 나와지만 독일도 못 지켰죠. 독일도 못 지켰습니다. 저 약속.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의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라는 곳이 어쨌든 유로라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 결과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열심히 우리 8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죠. 문제의 원인도 다 알고. 사실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어땠어요? 왜 터졌는지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얘기를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그런 거랑 위기랑 다른 거예요. 그리스부터 위기가 다른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의 위기가? 위기라는 게 모르는 게 닥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책이라도 알고 이게 정체가 뭔지 알아나가면 될 텐데 이 문제는 뭐가 되느냐? 아는 건데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현실의 세계 경제에 이 뭐 잠재되어 있는 유럽의 기본적인 폭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우리 경제 대단히 잘 나갔던 2008년 위기를 갖다 극복시켰던 거는 바로 저 나라의 힘이죠. 중국의 힘 아니었겠습니까? 중국이요 대단히 재밌는 게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거든요. 3조 달러라면은 뭐 이거 엄청난 거죠. 3,500억, 뭐 치기도 어려워요. 30조, 300조, 3,000조, 3,500조쯤 되는 나라인데 말이 3,500조지. 우리나라 1년 GDP가 1,000조니까 우리나라 GDP의 3배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사실 저 힘으로 가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의 힘은. 중국이 지금 어디에서도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바로 저 3조 달러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2년 만에 1조 달러가 늘었어요. 중국이 외환 보유고 많은 건 다 아시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환 보유고 많다가 아니라 2년 사이에 1조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는 중국이 1년 동안 무역 흑자를 내면 2천억 달러 법니다. 그럼 2년 동안 벌었으면 4천억 달러 벌었어요. 정확히는 3조 2천억 달러가 됐으니까 8천억 달러가 더 들어왔어요. 중국에 2년 동안. 그럼 그건 어디서 뭐 갖고 왔겠습니까? 수출 안 하고 돈이 들어오는 방법. 중국에 투자했겠어요? 그동안? 투자는 이전까지 많이 받았잖아요. 전부 투기 자본 들어간 거예요. 저기에. 네. 왜? 그 당시엔 사람들이 뭐로 판단한 거죠? 유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어디죠? 나머지 하나가? 한중엔, 그 중엔 중국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한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외환 보유가 건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 돈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럼 저 외환 보유 가지고 뭘 했느냐 중국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빨리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GDP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GDP를 구성하는 건 딱 3개거든요. 경제 3주체는 어디죠? 민간, 가계, 정부거든요. GDP도 딱 그 3명이 구성하는 거예요. 정부가 GDP를 내는 건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기업은 어떻게 GDP를 만듭니까? 투자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걸 민간 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계는 어떻게 해서 GDP를 만든다? 소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소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딱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다 누가 이뤄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가계가 한 거예요. 가계가 70%니까. 다 소비로 이뤄낸 거죠. 미국 경제 성장. 거꾸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게 정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어디가 했다? 전부 다? 가계가 한 게 없죠. 전부 다 뭐가 했다? 기업이 한 겁니다. 기업이 투자해서 수출해서 먹은 거죠. 딱 나와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느냐.
기업이 투자해서 수출로 번 나라 끝. 그게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기업이 뭘 투자했는지를 딱 보면 되는 거죠. 뒤에 수출했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저것도 재밌는 게 미국이 적자 보는 만큼 딱 중국이 흑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가보면 전 이건데 여러분 중국이 미국을 꺾고 1인당 1위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설마 중국이 미국보다 1인당 뭐 복지 지출액이 많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겠습니까?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겠습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총량이 아니라 1인당 사용량이 많았던 지표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시멘트 사용량입니다. 여러분 13억 인구가 시멘트만 만든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최근에. 그게 세계 경제를 2008년을 위기를 살려냈던 게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에 또 위기가 닥치는데 이번에 구원투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세계 경제. 2008년에 구원투수 누구였습니까? 중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구원투수가 어떤 공을 던졌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구원투수가 제대로 된 구질과 제대로 된 공을 던져서 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건데. 오케이? 두 가지 보셔야죠. 걔가 어떤 공을 던져서 우리를 회복시켰냐는 거예요. 2008년에. 중국이 경제 회복시켰어요. 세계 경제를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중국 이제 G2.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무슨 G2예요. 왜? 중국의 GDP는 아직도 미국의 5분의 2가 안 되잖아요. G2라고 하려면 그래도 반은 넘어야지 G2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뭐 G2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아직 중국은 미국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수준이. 근데 이미 G2?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았는데 G2란 위상을 가졌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를 2008년 전에 누가 G2란 용어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G7밖에 없었죠. 그러다 G2 됐고 G7 나머지 6개가 너무 하도 귀여우니까 G20 만들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그거 우리 작년에요. G20 안 했으면 나라 망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20조래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우린 지금 망했어요. 평창 올림픽 못 하잖아요. 우리 큰 뻔한 거예요. 그거 27조잖아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어쨌든 간신히 우리가 G20을 개최해서 이제 경제가 여기까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더 힘껏 나가야겠죠. 근데 제 얘기를 자, 한번 가봅니다.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했다라는 것은 시멘트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시멘트로 저 부동산 저 가격 지수 보세요. 우리도 못 해낸 거잖아요. 우리도 웬만하면은 어디 가서 부동산 하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민족인데 우리도 못 해낸 일을 쟤네가 해냈잖아요. 2003년에서 2010년 7년 동안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이 9배가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9배 오르면 돌아버릴 텐데 이게 9배 올라도 난리가 날 텐데 부동산 가격이 9배가 오릅니다. 여러분 저기 서민은 어떻게 됐겠어요? 왜 이러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인구의 0.5%가 전체 국부의 70%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우리 여기 200명 앉아있으면 한 명이 모든 부의 70%를 갖고 있는 나라. 그게 중국이잖아요. 요새 인터넷 뭐 대륙 시리즈 쳐보면 가끔 뭐 재밌는 것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게 중국이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딱 보여주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게 나오는 거죠. 건전한 내수 육성과 뭐 하방했다 그러지만 무슨 뭐 건전한 내수를 육성시키고 건전한 소비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구원했던 게 아니죠. 가서 시멘트 꼬라 박아서 구한 겁니다. 아파트 가격 연락이 올려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중국 정부 관리입니다. 돈을 풀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위기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저 거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중국도 구원투수로 나가기.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저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중국에다가 특히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저축은행 보셨죠? 저축은행이 알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괜찮아요? 완전히 진짜 케어이 없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죠.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도 없고 거기 정말
정말 그 5천만 원 이상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그 정말 얼마 그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 저도 맨날 그 돈 넣으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도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더 썩었겠어요? 중국 공상은행이 더 썩었겠어요? 전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은행 랭킹 1, 2, 3위가 다 중국은행이거든요. 뭐 모건리 스탠드는 이런 기업, 뭐 VOA가 아니라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이 중국은행이에요. 그건 건들지 마세요. 해외 투자를 하시더라도. 중국에 좀만 사업하고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저축은행이 더 저는 한국저축은행에 돈 맡길래 중국은행에 돈 맡길래 하면 그래도 저는 한국저축은행에 맡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발표를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국도 실제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멘트 사용량을 2배로 더 높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계 시멘트가 다 없어질 판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아마 구원투수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2011년에서. 자, 이제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냥 보기만 하면 가슴이 아픈 나라.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일본한테 우리가 정말로 야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쫓아갈 수 있나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본이죠. 우리가 완벽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약해지면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수출도 되고 경제가 원상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IMF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론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도 많지만 사실 IMF 극복한 방법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가치,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동력으로 해서 수출하고 뭐 해서 간신히 복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 나라는 경제가 허약해지면 허약해질수록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평가절상되는 놀라운 나라니까. 왜?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한테 경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경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다 거꾸로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는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야 시장이 왜 중요하냐? 저는 대단히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율의 시장 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오면 그 나라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 세지게 되니까 그 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절상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원래로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일본 딱 보면 완전히 거꾸로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는 더욱 좋아집니다. 왜? 일본이 다 아시겠지만 와다나베 부인들이 전부 다 외국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다 불안하면 다시 돈 다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돈 다 살라고 그러니까 일본 화폐 가치는 평가절상돼. 경제만 어려워지면 환율이 오르는 놀라운 나라.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명동에 갔더니 일본 말이 들린다. 그건 바로 뭐다? 일본 경제가 어렵구나. 동요죠. 굉장히 재밌는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는 경제가 잘 돼야지 이게 외국도 놀러 가서 호화 쇼핑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원전 폭발 뭐 계속 원전 뭐 지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뭐 사람 2만 명 죽은 건 일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원전 폭발로 대타격을 입었는데 엔화는 계속 초강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70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본은 GDP의 2배가 부채인 나라니까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부채가 2천만 원 있는 나라니까 저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물론 저 빚에서 외국이 투자한 돈이 없고 당연히 자국민이 사준 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언젠간 갚긴 갚아야죠. 뭐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다만 외환위기 같은 건 없겠죠. 다 자국민이 사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일본은 최소한 제가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은 제가 영원히 아마 경제 회복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영원이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영원이라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가 영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40년 뒤를 보자 이거예요. 40년 뒤. 40년 뒤에 우리 조교는 아마 아줌마가 되어 있겠죠? 네, 저는 흙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흙 되실 분 많은데 왜 그러세요? 자,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일본은 금융정책이 없는 나라죠, 기본적으로. 일본이 뭐 지급준비율을 변화시켰다는 기사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은 나오죠. 금리를 올렸니 내렸니, 지급 준비를 올렸니 내렸니. 일본은 그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 기사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기사가 없어요. 왜? forever 제로 금리. 끝이에요. 여러분, 일본 뒤로 가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재밌냐면 세금을 81조엔을 걷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1200조 걷는 거죠. 우리가 한 300조 걷으니까 우리 4배쯤 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4, 5배 나는 나라니까. 근데 저 세금을 갖다가 걷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금을 걷으면 쉽게 얘기하면 81조를 쓰는데 37조는 세금으로 걷고 44조는 빚을 내잖아요, 매년.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쓰는데 400만 원은 내 소득으로 쓰고 600만 원은 빚 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빚 내서 600만 원 중에서 44조엔 중에서 빚 갚는데 20조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0원을 갖다 버는데 1000원이 내가 1년에 쓰는데 400원은 번 걸로 쓰고 600원은 빚을 내서 그 중에 200원은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럼 저 원리금이 20조엔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건데 쟤네가 빚이 얼마다? 정부 빚이 앞으로 가봅니다. GDP 2배니까 일본 GDP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5배죠. 5천조예요. 5천조에 2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저게? 1경이에요, 빚이. 그럼 여러분, 1% 이자면 얼마입니까? 1경에 1%. 100조예요. 쟤네 1% 금리만 올리면 정부가 100조를 부담해야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올립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냥 절름발이 정부인 거예요. 이게 우리 뭐 항상 그렇지만 사실 그냥 탁 까놓고 민주당이 인제 집권하면 뭐합니까?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다들 희망이 있었죠. 제가 그때 찍은 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땐. 무슨 복지 정책을 해요? 돈이 있어야 복지 정책을 하지. 자민당이 다 해먹었잖아요, 사실. 네. 경제 어려울 때 산업구조 조정 안 하고 똑같이 건설업 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에버랜드 짓고. 일본 가보면 다 에버랜드 있잖아요, 마을마다. 마을마다 에버랜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로는 하나도 안 다니고. 사슴도로.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기 어려울 때 경기 살리겠다고. 그때 똑같았어요, 일본도. 뭐 케인즈의 정책에 따라서 말도 안 돼. 케인즈가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죠. 도로 짓고 에버랜드 만들고 다 놀잖아요. 거기다 돈 다 쏟아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 많던 돈 다 해먹었죠. 저 빚을, 그러니까 일본은 절름자리 정부인 게 더 이상 금리 정책을 쓸 수 없는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그게. 그럼 재정 정책은 할 수 있나요, 저 빚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라는 건 실제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뭐 민주당이 집권하든 자민당이 집권하든 이제 뭐 자민당이 집권해도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야, 아마. 뭐 토건 세력이 또 집권해도 뭐 큰 문제 있겠어요, 일본에서? 뭐 할 게 있어야죠, 이제 더 이상. 에버랜드를 갖다 뭐 복층 공사를 하나요? 불가능할 겁니다.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본은 뭐 이제 더 이상 경제에서 언급이 안 되니까 뭐 변화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다만 놀라운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저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해도 도요타가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나라죠. 우리 환율이 지금 1,100원인데 600원 되면 현대가 살아남겠습니까? 삼성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도요타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았죠, 어쨌든.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놀랍지만 어쨌든 그냥 지금은 놀라울 뿐이죠. 더 이상의 언급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서프라임 때도 올라, 재정위기 때도 올라, 환율 정책 때도 올라, 대진지 때도 올라.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 관료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경제 위기만 닥치면 와다나베 부인들이 돈 일본 엔화 다시 다 갖고 와서 엔화 환율 높아져 갖고 수출 위기야. 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출도 안 돼. 그렇다고 내수를 하자니 내수 없어. 사람들은 딱 보니까 다 나이가 많으시셔. 뭐 방법이 있어야죠. 방법이. 남은 건 제조업밖에 없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차라리 더 재밌는 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재정 적자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착각하는 게 미국은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된 건 얼마 안 된 적이에요. 미국은요 재정 적자는 우리
그 지금 대통령 이름이 오바마고 그 전 대통령 이름이 조조 부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조조 부시 전에가 맞잖아요. 클린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클린턴 때는요 재정 적자가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클린턴 때는 재정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재정 8년 만에 부시가 깔끔하게 말아먹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말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지금 나오는 책들 다 보세요.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시 같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나오면서 많이 구독되는 책들의 다 공통점. 순수 경제학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제를 순수하게 설명한 책들이 팔리나요? 하나도 안 팔립니다. 경제 원론 갖고 지금 경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도 설명 못해요. 왜 설명 못합니까?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라 걔네 말고 딴 애도 설명 못해요. 이유. 현재 작금의 경제 위기의 근원에는 정치 위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경제 위기에 빠진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일 큰 경제 문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 국가 정부 부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클린턴 때 재정 적자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우파가 바뀌었어요. 지금 티파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미국 부통령 캐니 스타일 아니에요? 그 아주 네오콘들 아니었어요? 한번 3년 4년 전에 미국 우파들이 나왔던 거와 지금 방송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우린 잠깐 까먹는데 5년 전에 미국 우파하면 다 네오콘이었어요. 보수주의자들, 매파, 미팽창주의,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사실 9.11 테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뺨 때려준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죠. 폴 크루그먼이 말한 거 아니에요? 울고 싶었던 때 뺨 맞았던 미국의 우파들이 전쟁광으로 돌변하여.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폴 크루그먼이 한 거예요. 좌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네. 그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우리 내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롬니나 버크만. 롬니가 저 얘기했어요. 미국은 신속하게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아프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 미셸 버크만. 리비아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야, 촘스키 얘기 같잖아요. 아니 저런 얘기 5년 전에 하면 촘스키 아니에요? 우리 미국의 그 언어학자? 그 왜 아주 민중적인 실천을 하는 촘스키가 할 말이지 미국의 우파가 할 말이 아니죠. 저 완전 네오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오콘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리비아의 자유를 위하여. 가다피 독재에 신음하는 리비아의 민중의 자유를 위하여 세계의 경찰인 우리가. 딱 이게 나오는 게 원래 미국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죠. 왜? 이유는 뭡니까? 돈 없어서. 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티파티가 왜 나옵니까? 세금 못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에는. 세금 못 내겠다로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세금 못 내잖아요. 티파티 걔네들 뜻이. 뭐 티파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다르면 세금 못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 다 공통점. 현재 미국 공화당 돈 없어요. 현실이 직시한 거죠. 에어컨이 더 세게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더 아시겠지만 이제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미국이라는 것을 그럼 미국 재정을 거덜내 먹은 거는 조조 부셔가 거덜내 먹었습니다. 네, 그럼 걔가 거덜내 먹은 방법은 딱 두 가지로 거덜내 먹었죠. 아 이게 크니까 이건 소리가 안 나오네.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덜 먹은 거 하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는 전쟁이죠. 왜? 저 2차 세계대전은 빼고 2차 세계대전은 뭐 미국이 부흥하는 절에 근데 어쨌든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공식적으로 쏟아부은 돈이거든요. 저게 공식 전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비공식 전비까지 합치면 4배 정도 봅니다. 5조 달러 털어먹었거든요. 미국이. 암만 부자래도 5조 달러면 말만 하잖아요. 전비로. 말이 5조 달러지. 베트남전 전비에 몇 배를 쏟아부은 겁니다. 저기다가. 자, 저것만 했습니까? 또 하나 까먹은 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감세 정책이죠. 딱 두 개로 끝낸 거죠. 돈 까먹는 거 방법은 버는 거 줄이고 왕창 쓰면 되는 거잖아요. 버는 거 줄이는 거 제일 좋은 거 감세. 돈 더 안 걷겠어. 쓰는 거 전쟁. 깽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인상에서. 고등학생이 부모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걔 핸드폰 비싼 거 사줘봤자 몇십만 원입니다. 가서 깽값 물어주려면요. 그거 제일 싸게 합의해도 몇백이에요. 깽값만 나가는 건 그 비용만 보이나요? 그 외에 부대 효과.
애 정학당하잖아요. 담임한테 가서 또 뒷돈도 찔러줘야죠. 그래서 이 부대 효과가 또 그 애가 사기 떨어질까봐 뭐 해야죠. 부대 비용이 얼마나 애가 정신적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애가 깨가물어하는 게 제일 힘들듯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감세 때렸죠. 그때 여러분 그 감세 때릴 때도 내가 감세 정책 때리는데 그 얼마나 정말 나쁜 놈이죠. 닦아놓고 얘기해서. 저는 경제학 이론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려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러죠. 낙수 효과. 부자들한테 돈을 갖다가 몰아주면 부자들이 돈이 넘쳐나면 그들이 주머니에서 잔돈을 좀 흘리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거 먹고 행복할 거야. 나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왜 그지예요? 내가 왜 그들의 동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정말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그걸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래퍼라는 경제학. 근데 경제학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싫죠, 사실. 그 친구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부자가 돈 많이 벌면 그들이 돈을 좀 흘릴 테니까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 조교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너 행복하디? 행복 안 하잖아요. 저기. 우리 조교 선생님이 오늘 300원 줄까? 차비에 보태 쓰라고? 괜찮아. 넌 나의 적선의 대상이야. 너가 아니면 나의 적선을 누가 받아주겠어. 얼굴 빨개지잖아요, 우리 조교. 네. 내일 출근 안 할 것 같은 느낌 강하게 드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체도 기분 나쁠 뿐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아니, 낙수 효과라는 게 말이 돼요? 소비 성향이 누가 높은데? 부자가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높습니까? 네? 당연히 소득은 부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꾸로 분수가 돼야지 왜 낙수 효과가 나오냐고요. 그런 사이비 경제학 이론이 그 시대의 주요 담론이었고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에서도 맨날 나와 있었고 저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능에 나오니까. 전 여기 강연하는 것보다 수능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저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이비 이론이 미국을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부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미국도 현재는 엄청난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는 할 거는 뭐 너무 많이, 우리 상황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이거 드릴 말씀이 없지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보라보면, 제일 슬픈 게 우리가 저축을 못하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 가계는 실질적으로 기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저축률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번 우리 꼽아볼까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등 하는 거? 자살률. 으뜸이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슬픈데 한국 사회에서는요. 제가 단언코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 빈부격차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된다고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한번 가보세요. 젊은 사람이 평등해요? 나이 많으신 분이 평등해요? 20대 때는 다 평등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소득이나 뭐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비슷해져요? 달라져요? 네, 노령화 때문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다가오는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저 20대 때 친구들하고 다 비슷했어요. 소득 수준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그러려면 그걸 완화시키려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죠. 노인분들이 혁명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죠? 중동이 혁명에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젊은 층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 지역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거는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젊은 인구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그 당시에 프랑스입니다. 혁명은 젊은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떠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한국 가계는 기본적으로 저축률이 엄청 낮아요. 저축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한국 가계는 여러분이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교과서를 가리시킬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경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있느냐? 은행은 어디에서 돈을 저축받아서 가게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자, 봐봅니다. 은행이 가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얼마를 받아요? 5% 받죠? 기업한테 빌려줄 때는 5%에 빌려줘요? 7%에 빌려줘요? 7%. 그럼 그 2%만큼 은행이 돈을 벌죠.
근데 어쨌든 그 돈은 사회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부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2%만큼.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의 부가 가계로 넘어가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는 이자를 10% 받아요. 근데 기업은 이자를 50% 부담합니다. 그럼 기업이 돈을 조금 부담했어요? 왕창 부담했어요? 왕창 부담했죠. 어쨌든 사회에다 내는 돈이 더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거꾸로죠. 우리나라 은행은요, 지금 전체 100원 중에 65원을 가계에다 빌려준 나라입니다. 교과서가 틀려있죠.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은행은 돈을 어디에다 대출해 주는가? 1. 기업.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정답하는 순간 정답이 아니죠. 완전히 어이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저건 안 바뀌었습니다. 은행에다 더 예금을 받는 거는 아직은 가계가 많은데 가계가 50%를 안 넘어요. 43%쯤 되고 기업이 35%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이것도 역전될지 몰라요. 그럼 정말 은행이라는 곳이 놀랍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저축받아서 가게에 빌려주는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경제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경제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학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이런 거 공부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 앞에 지금 경제학 전공하시는 우리 학생 와 있지만 이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영어문학 전공하신 학생 와 있지만 이거 영어인지 스페인어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알긴 알아보죠? 자, 가봅니다. 이런 게 경제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말 그 형이상학적이고 정말 그 시골 광에나 쳐넣어야 될 경제학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봤자 이렇게 됩니다. 영국 여왕한테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 경제학 왜 공부해야 됩니까? 경제학 공부하면 부자 되나요? 그럼 경제학자가 세계 제일 부자 될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씨가 경제학 전공했나요? 아니죠. 상속학 전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전공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경제를 잘 배운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 시기 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부동산 재테크 그렇게 열풍 불었습니다. 재테크 왜 열풍 붑니까? 재테크 열풍 불었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자기의 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돼 가고 있다는 거와 동의어죠. 그리고 신문 광고에서는 러시안 캐시하고 보험 광고밖에 안 나옵니다.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빡빡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였습니까? 가계부채 천조시됩니다. 지금도 또 덤비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모른다면요, 결국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서 지킵시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경제학 교과서는 뭐냐? 저는 여러분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간지의 경제면입니다. 일간지의 경제면 나오는 매일 배달되는 경제 교과서이고요. 매일 숙제를 주고 매일 새로운 수많은 인력이 투여돼서 매일같이 신문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상 가는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 현상은 총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제기사는 단편적으로 서술을 하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신문 기사 모든 광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광고입니다. 그 영향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벗기고 복잡한 현상을 가볍게 풀어내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 바다에 풍덩 빠지셔가지고 경제 용어 잡아내시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층적으로 뚫어내시는 CT 촬영기와 같은 힘을 가지시면서 거짓말을 잡아냅시다. 우리 알아내서 당하지 말고 재산을 지킵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